버지니아 울프 단편 소설 전집. 버지니아 울프 지음 유진 옮김. 존 마틴 부인의 일기. 독자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를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소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알다시피 저술가들은 겸손하다. 기꺼이 나를 소개하겠다. 내 이름은 로저먼드 메리듀이고 나이는 45이며 나는 정말 솔직하다. 중세 영국의 토지 제도에 대한 연구로 내 전문 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다. 내 이름은 베를린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나를 기리는 토론회를 열기도 한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학자들 중에도 나를 아는 사람이 몇 있다. 사람의 본성을 생각한다면 나는 남편과 가족과 집 대신에 누런 양피지 조각들을 택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양피지 조각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읽을 수는 있지만 읽으려는 사람은 훨씬 더 적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가장 못난 자식을 가장 소중히 여기듯이 여리 작가들이 쓴 글을 보면 그렇다고 한다. 나는 이 볼품없는 앉은뱅이들에게 모성애 같은 것을 품게 되었다. 이것들은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지만 눈은 재기로 번뜩인다.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다. 맹목적인 모성애에 눈이 멀어 기괴하게 생긴 자식이 실은 다른 자식들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고 주장하는 어머니처럼 보일 테니까. 어쨌거나 나는 이 일 때문에 행상인이 되어버렸다. 사기만 하고 팔지는 않는, 나는 오래된 농가, 다 쓰러져 가는 공회당, 사제관, 교회 부속실 등을 찾아다니면서 늘 똑같은 질문을 한다. 저 혹시 오래된 문서 같은 것 있으세요? 알다시피 이런 일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 연령은 상품 가치가 가장 높은 특성이 되었다. 그리고 나라에서 나섬에 따라 사실상 개인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관리가 와서 문서를 조사하기로 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힘없는 일개 개인인 나로서는 나라라는 강적 앞에서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동안 사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낸 것을 생각하면 불평만 할 수도 없다. 그뿐인가?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세부적인 사실들도 알아냈다. 그럴 때에는 얼마나 기뻤던지. 이를테면 준 남작 부인 엘리자베스 파트리지의 다리에 대한 사실은 영국 전체와 당시의 국왕에 대해 알게 해준다. 그녀는 스타킹을 원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중세 사람들의 다리가 어땠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중세 사람들의 몸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의 머리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문득 모든 시대의 중심, 즉 중세에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 또다시 나의 장점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다. 13, 14, 15세기의 토지 제도에 대한 내 연구는 당시의 삶에 대한 연구와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한층 더 가치가 있다. 당시 사람들의 삶에서 토지 제도의 복잡성이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아니다. 토지 제도가 그렇게 복잡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이 많은 공을 들인 증거라기보다는 게을렀다는 증거라는 게 내 생각이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자신이 무덤에 묻힌 지 500년 뒤에 태어날 대여섯 명의 골동품 연구가를 위해 복잡한 법을 만드는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왜 내가 중세의 다양한
가정 생활상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내 책에 소개된 바 있는 당시의 생활 방식은 이 모든 복잡한 기원의 핵심이요, 이 모든 발견의 열쇠이다. 영지문서라는 내 저서를 읽다 보면 본론에서 벗어난 여담들을 재미있게 읽는 사람도 있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성격의 문제이다. 나는 당시의 삶의 모습을 그림처럼 생생하게 표현하는데 여러 페이지를 아낌없이 할애했다. 사냥한 토끼를 굽고 있는 어느 농노의 모습, 여행을 떠나거나 산책하러 가려고 개들을 부르거나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아 매끄러운 양피지에 복잡한 숫자들을 쓰는 영주의 모습, 바느질을 하는 준 남작부인 엘리너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낮은 걸상에 걸터 앉아 함께 바느질을 하는 그녀의 딸. 자기 어머니만큼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 예, 그렇게 하다가는 내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도 다 못 끝내겠다. 어머니가 야단을 친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려면 내 책을 보아야 한다. 평론가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나를 비판했다. 첫째, 이런 여담들은 당시의 역사를 묘사한다는 점에서는 훌륭하지만 중세의 토지제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이런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중세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 개인적인 기록이 드물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스턴 서한집, 15세기 영국의 패스턴가 사람들과 존 패스톨프 등이 쓴 편지들로 중세 영국 사회, 영어의 변천 과정, 15세기 영국의 정치사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에서 영감을 얻든지 그게 아니면 여느 이야기꾼과 마찬가지로 그저 상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상상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사학자들의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전에 개간사학지에서 격렬하게 벌였던 그 유명한 논쟁이 생각난다. 그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야 한다. 안 그러면 괴팍한 독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면서 책을 내 동댕이 칠지도 모른다. 오, 그 해묵은 이야기. 골동품 연구가들의 격렬한 논쟁. 그래서 나는 여기서 분명히 선을 긋고 싶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접어두겠다는 것이다. 2년 전 6월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나는 마차를 타고 노리치에서 이스트 할링으로 가는 셋퍼드 로를 달리고 있었다. 케이스터 대수도원의 폐허 속에 묻혀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문서를 찾아낼 생각으로 기러기 사냥을 갔다 오는 길이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 도시들을 발굴하는데 해마다 쓰는 돈의 10분의 1만 우리의 영국의 유적을 발굴하는 데 쓰면 역사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 한쪽 눈, 골동품 연구가로서의 눈은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눈의 신호를 받고 벌떡 일어나 마부에게 왼쪽으로 급회전하라고 했다. 우리는 나이 많은 느릅나무들이 양편에 늘어서 있는 길로 들어섰다. 내 눈을 끈 것은 멀리 길 끝에 파란 나뭇가지들을 사이로 작은 그림 액자처럼 보이는 풍경이었다. 하얀 돌을 쌓아 올려 만든 고풍스러운 문간이 어렴풋이 보였다. 점점 가까워지면서 보니까 그 문간은 황갈색 벽토를 바른 길고 낮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그다지 높지 않은 곳에 불그스름한 기와 지붕이 보였다. 마침내 작지만 위풍당당한 그 집에 전모가 드러났다. 디귿자 모양의 집이었다. 그 집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거의 원상 그대로 남아있는 중세의
아담한 장원의 하나였다. 그동안 그런 집이 헐리거나 개축되지 않은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주인이 너무 가난해서 큰 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집을 지은 사람의 후손들은 대대로 그 집에서 산다. 오랜 세월 동안 연기에 걸려 시커멓게 된 높다란 굴뚝처럼 그들도 그 집의 일부라는 잠재의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물론 더 큰 집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값을 잘 쳐주기만 하면 그런 낡은 집을 팔지 않을 리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극히 자연스럽고 순수한 태도이다. 500년 동안 대대로 살아온 집에 대해 감상적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다. 그 집 주인은 아주 근사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돼지 죽이나 공원에서 배워온 나무를 팔듯이 누가 팔라고만 하면 얼른 팔 것 같았다. 나는 별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들은 때묻지 않은 본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글을 쓸 줄 알까? 말해주겠지. 오래된 편지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나는 오래된 편지들을 태워버리거나 잼 항아리 밀봉하는 데 쓴다. 이윽고 하녀가 나오더니 내 얼굴과 용물을 기억해 내려는 듯이 빤히 쳐다보았다. 이 집에 사는 분이 누구시죠? 마틴 씨요. 그녀는 마치 내가 영국 국왕의 이름을 물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입을 딱 벌리며 대답했다. 그럼 마틴 부인이 집에 계시나요?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녀는 따라오라고 손짓하더니 나의 이상한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안내했다. 나는 떡갈나무 판벽 널로 마감된 널찍한 현관 마루를 지나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얼굴이 발그레한 내 나이 또래의 여자가 재봉틀로 바지를 수선하고 있었다. 우두머리 하녀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바로 마틴 부인이라고 하녀가 귀옛말로 속삭였다.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태도는 자신은 아침 방문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찾아온 이유를 알 권리가 있는 집의 여주인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골동품 연구가가 지켜야 할 규칙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째는 처음 만나자마자 목적을 밝히지 말라는 것이다. 우연히 이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무례를 범하게 됐지요. 저는 예쁜 걸 보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집을 좀 구경할 수 있을까 해서요. 정말 아름다운 집이군요. 새내고 싶으세요? 마틴 부인이 듣기 좋은 사투리를 쓰며 물었다. 그럼 새빵을 놓으시나요? 아니요, 새빵은 놓지 않아요. 마틴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집을 통째 새내려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좀 크지만 관심이 있을 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좋아요. 마틴 부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돈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고 인심을 쓰려는 것 같았다. 집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나는 골동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집이 특별한 집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지만 여기는 살기 좋은 곳이에요. 런던에서 오셨나요? 그러면서 그녀는 내 차림새를 살펴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때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그녀의 강렬한 눈빛에 몸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어쨌거나 나는 그녀의 물음에 답했다. 우리는 하얀 회벽에 떡갈나무 너를 가지런히 박아 넣은 긴 복도를 따라 정원 쪽으로 네모 반듯한 녹색 창문이 나아 있는 아담한 방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가구는 많지 않았지만 우아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다. 그녀의 남편은 큰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지력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아무도 새 들려는 사람이 없는 그 장원에서 살게 되었다. 집이 너무 크고 쥐가 극성을 부렸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 장원은 오랜 세월 동안 남편 집안의 소유였다고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얼마나 오랫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마틴가는 한때 그 지역의 세도가였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틴이라는 이름에 힘을 주어 말했지만 그녀의 말에서 억제된 자부심이 느껴졌다. 척박한 땅, 지붕에 난 구멍들, 쥐들의 극성 등 물질적인 장애 앞에 고귀한 신분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경험으로 잘 아는 사람의 겸허한 자부심. 집안은 완벽할 만큼 깨끗하고 잘 간수되어 있었지만 썰렁했다. 방마다 커다란 떡갈나무 탁자만 동그만히 놓여 있었고 장식품이라고는 반짝거리는 백납 컵들과 도자기 접시들 뿐이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방을 꾸미는 여러 가지 작은 장식품을 거의 다 팔아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집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는 마틴 부인에게 차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거의 텅 빈 방들을 보여주면서 부유했던 시절을 자꾸 강조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과거의 영화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전에는 잘 살았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또한 그녀는 여러 개의 침실과 한가할 때 편히 앉아 쉬는 거실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방 한두 개를 보여주면서 좀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마치 그런 집이 그녀의 억세 보이는 생김새와 상충된다는 것을 자신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그래서 나는 책은 없냐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마음씨 좋은 여자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밖에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에 창밖을 내다보며 뭐라고 소리쳤다. 식사하러 들어오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함께 식사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청했다. 우리 남편 조는 이런 골동품들에 대해 나보다 잘 알아요. 자기 골동품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할 거예요. 천성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그녀는 웃었다. 나는 그녀의 초대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조는 그의 아내처럼 어떤 사람인지 쉽게 짐작할 수가 없었다. 나이는 중년이고 체격은 크지도 적지도 않았으며 머리카락과 얼굴빛이 거무스름했다. 피부가 농부답지 않게 하얗다. 그는 잘생긴 손으로 긴 콧수염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연한 갈색 눈동자가 초롱초롱했지만 의심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쨌거나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아내보다 노퍽 지방 억양이 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았지만 말투와 차림새가 전형적인 노퍽 지방 농부임을 말해주었다. 그의 아내가 친절하게도 집 구경을 시켜주었다고 하자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을 반짝거리며 그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이 낡은 집은 쥐들 차지가 될 겁니다. 집이 너무 커요. 귀신도 많고요. 그렇지 베티? 그녀는 그저 빙그레 웃어 보였다. 자기가 할 말은 오래전에 이미 다 했다는 듯이. 나는 그 집의 아름다움과 오랜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그를 즐겁게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는 내 찬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차가운 쇠고기를 우물우물 씹어 먹으면서 무관심한 표정으로 네와 아뇨만 반복했다. 그의 머리 위에 찰스 1세 때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주름깃과 더블릿 15, 17세기에 남자들이 즐겨 입던 허리 부분이 잘쑥한 윗옷 대신에 그가 입고 있는 트위드 재킷을 그려 넣으면 그의 초상화가 될 만큼 그와 닮은 얼굴이었다. 아, 저거요. 우리 할아버지 초상화입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는 별 관심이 없다는 투로 말했다. 저분이 바로 본유 전투에 참전했던 분 아닌가요? 베티가 나에게 쇠고기를 더 먹으라고 권하면서 무관심한 말투로 물었다. 본유 전투? 그녀의 남편은 짜증 섞인 말투로 대꾸했다. 이 사람아, 당신이 말하는 사람은 제스퍼 숙부야. 저 양반은 본유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돌아가셨어. 월럽이라는 양반이지. 그러면서 그는 나도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듯이 나에게 열심히 설명했다. 그런 사실 자체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사소한 사실이라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월러비 마틴, 1625년 출생, 1685년 사망, 노퍼 기병대장으로 마스턴 무어에서 싸웠지. 호민관 정치시대에 추방되어 암스테르담으로 망명했고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왕당파였거든. 암스테르담에 있을 때 뉴캐슬 공작에게서 적토마를 한 마리 샀는데 지금도 그 종마의 혈통이 유지되고 있지. 왕정 복고 때 이곳으로 돌아와 영주의 딸 셀리 햄프턴과 결혼했고 자식을 6 두었어. 아들 4, 딸 2. 손자를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이 양반이 바로 우리 목초지를 산 양반이야. 알겠어, 베티? 그는 아내의 흐릿한 기억력을 자극하려는 듯이 퍼부었다. 이제 잘 알겠어요. 그녀는 유순하게 대답했다. 이 양반은 계속 여기서 살다가 천연두로 돌아가셨어. 그때는 천연두라고 했지만 실은 다른 병일지도 모르지. 아무튼 이 양반의 딸 존도 이 양반에게서 천연두가 옮아 죽었고 그래서 저쪽에 있는 교회 묘지에 둘이 나란히 묻혔지.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교회 묘지 쪽을 가리켜 보이고는 식사를 계속했다. 그는 마치 무슨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듯이 간략하고 퉁명스럽게 설명했다. 오랫동안 해온 일이어서 이제 재미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그가 내 질문들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에 흥미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이상한 호기심이 있으신 것 같군요. 내가 이것저것 묻자 마침내 그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식사가 끝나면 이분에게 그 초상화들을 좀 보여주세요. 존, 그 골동품들도 다 보여드리고. 그의 아내가 얼른 끼어들었다. 관심은 많지만 시간을 뺏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말했다. 존은 그런 것들에 대해 잘 알아요. 그림에 대해 일가견이 있죠. 자기 조상도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어? 베티. 그녀의 남편이 면박을 주었다. 아무튼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꺼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인. 그는 목에 힘을 주며 말했다. 나를 위해 문을 연 채 붙잡고 있을 때에도 목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그는 초상화들이 걸려있는 방으로 나를 안내하여 승마용 채찍으로 초상화들을 차례로 가리키며 두어 마디씩 간략하게 설명했다. 초상화들은 연대순으로 걸려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먼지가 끼어 있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려진 것일수록 그림이 좋지 않았고 인물의 지명도도 떨어졌다. 군복을 입은 인물이 점점 뜸해지다가 18세기가 되자 남자들은 한결같이 황갈색의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다. 인물에 대한 설명도 간단했다. 농부, 펜 농장을 파신 분 등. 나중에는 부인들과 딸들의 초상화는 아예 없었다. 초상화가 나중에는 아름다움의 표현이 아니라 가장의 권리로 여겨진 것 같았다. 그러나 승마용 채찍으로 초상화들을 차례로 가리키며 설명하는 마틴의 목소리에서는 가문의 몰락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자랑스러워하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았다. 너무나 잘 알려져서 그 의미가 달아 없어져 버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투가 밋밋하고 천편일률적이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버지죠. 마침내 벽을 따라
방을 한 바퀴 빙 돌았을 때 그가 말했다. 그 마지막 초상화는 내가 보기에 1860년대 초에 그려진 것 같았다. 상상력이 없는 어느 유랑 화가가 그린 것 같았다. 농부의 우락부락한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걸 보면 미묘한 균형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곧이곧대로 그린 것 같았다. 검은 상의에 하얀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그런 차림이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마틴 씨, 정말 감사합니다. 부인께도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았다. 잠깐만요. 그가 말을 막았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책들을 보셔야죠. 우습게도 그는 끈질긴 데가 있었다. 그 자신에게는 재미없는 일이지만 완수해야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었다. 그는 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사무실 같은 방이었다. 탁자에 서류가 쌓여 있고 벽에 장부들이 꽂혀 있는 걸 보면 재상가가 일을 보는 곳 같았다. 장식용 종이 꾸러미들과 붓들이 있었다. 그리고 앞발을 쳐들고 석고로 된 혀를 내밀며 으르렁거리는 죽은 동물들이 선방과 상자에 도사리고 있었다. 이것들은 초성아들보다 더 오래된 것들입니다. 누런 종이 뭉치를 힘겹게 집어들며 그가 말했다. 그것은 책처럼 제본되어 있거나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푸죽한 계산서나 1년치 영수증 따위 미끌미끌한 서류 뭉치를 고정시킬 때처럼 양쪽 끝에 막대기를 대고 두꺼운 녹색 실크 끈으로 묶어 놓았을 뿐이었다. 이게 첫 번째 겁니다. 카드를 섞을 때처럼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차르르 넘기며 그가 말했다. 제1권 1480년에서 1500년까지. 짐작하겠지만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의 차분한 말투가 나의 열정을 진정시켰다. 사실 그런 귀중한 물건을 대하고 보니 나의 그런 열정이 아주 저급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군요. 아주 흥미로운데요. 좀 봐도 될까요? 나는 가쁜 숨을 가다듬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주는 그 종이 뭉치를 받아들 때 단련되지 않은 내 손이 약간 떨렸다. 그는 나의 하얀 피부가 더러워진다면서 먼지떨이를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얼른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다. 내가 그 귀중한 문서를 만지면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책장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이고 있을 때 나는 얼른 그 양피지에 쓰여져 있는 제목을 보았다. 존 마틴의 일기 1480년 노퍽주 마틴과 장원에서 기록. 존 할머니의 일기죠. 그가 책을 잔뜩 들고 돌아서며 말했다. 이 할머니는 괴상한 취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기를 잘 안 쓰거든요. 여러 번 시도해 봤지만 2월 10일을 넘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 좀 보세요. 그는 머리를 들이밀고 페이지를 넘기며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였다. 1월, 2월, 3월, 4월, 1년 12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읽어보셨나요? 나는 그가 읽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기를 바라며 물었다. 그럼요, 읽어봤죠. 그는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냐는 듯이 말했다. 글씨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요. 왜 할머니들은 철자를 이상하게 쓰지 않습니까? 아무튼 좀 이상한 내용이 기록돼 있더군요. 어떤 토지 거래에 대해 써놓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그 일기를 툭툭 쳤다. 이분에 대해서도 잘 아세요? 존 마틴.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마치 흥행사에 어투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1455년 출생, 자일스 마틴의 딸이었죠. 아들은 셋 있었지만 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본디 아들이 많아요. 이 일기는 25살 때 쓴 겁니다. 평생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결혼은 안 했습니다. 30에 요절했죠. 저기 교회 묘지에 가면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양피지로 제본된 두꺼운 책을 만졌다.
저는 이게 더 재미있습니다. 제스퍼라는 양반이 1583년에 기록한 가계부인데 노인 양반이 참 꼼꼼하게도 써 놓았어요. 뭘 먹고 뭘 마셨는지, 고기와 빵과 포도주 값이 얼마인지, 하인이 몇 명인지, 말, 마차, 침대, 가구 등 전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말이죠. 이런 게 모두 10권 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보다 자랑스러워했다. 이것도 겨울밤에 좋은 읽을거리가 됩니다. 월러비 할아버지가 기록한 말 혈통 대장이에요. 월러비라고 기억하시죠? 공장에 말을 사셨고 천연두로 돌아가신 분 말이죠. 나는 겁침없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는 좋아하는 포도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포도주 감정가처럼 말했다. 20파운드를 준다 해도 안 팔 겁니다. 말의 이름, 혈통, 특징, 값, 후손 등이 성경처럼 자세히 기록돼 있죠. 그러면서 그는 이상한 이름을 몇 개 읊었다. 마치 포도주의 맛을 보듯이 소리의 맛을 보는 것처럼.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책 없이도 이름을 다 댈 수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을 덮고 선반에 올려 놓으며 웃었다. 이건 토지 관리대장입니다. 올해 것까지 있죠. 저기 적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집안의 족보입니다. 그는 길다란 양피지 두루마리를 폈다. 중세의 고풍스러운 글씨와 함께 족보가 그려져 있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지가 점점 많아졌고 종이 끝부분에 이르러 중간에 잘린 부분도 있었다. 이를테면 자식이 10이나 있는데 부인은 없는 식으로 족보 맨 밑에 그의 이름 제스퍼 마틴과 그의 아내의 이름 엘리자베스 클레어가 선명하게 쓰여져 있었다. 그들은 아들이 셋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숙달된 것처럼. 그는 단조로운 기도문을 읽을 때 성자들이나 천사들의 이름을 읊듯이 중얼거렸다. 이윽고 그는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 내려놓았다. 이제 끝났군요. 아무튼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말이건 우리 조상이건 눈을 감고도 줄줄 외울 수 있습니다. 이 방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모양이죠? 나는 이 이상한 사람에게 당혹스러움을 느끼며 물었다. 저 같은 사람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내 질문에 농부의 본성이 되살아난 것처럼 그는 약간 거칠게 대꾸했다. 겨울밤에는 쉽게 읽히는 걸 읽곤 하죠. 일찍 일어난 날에는 아침에도 읽지만 침대 옆에 놔둘 때도 있습니다. 잠이 잘 오거든요. 자기 집안 사람들 이름을 외우는 건 쉬워요. 저절로 외워지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잘 못합니다. 그는 내 허락을 구한 다음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길게 내뿜으면서 앞에 있는 책들을 정리했다. 내가 존 마틴의 일기 제1권을 들고 있었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이 책들과 헤어지기 싫으시겠네요? 나는 웃음으로 속마음을 감추면서 모험을 감행했다. 헤어져요? 무엇 때문에 헤어집니까? 너무 엉뚱한 질문이라서 그런지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천만에요. 얼마나 유용한 책들인데요. 이래봬도 이 낡은 종이 뭉치들이 법정에서 제 권리를 입증해 준 적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 숙부들과 숙모들이 없으면 뭐랄까 외로울 겁니다. 그는 약점을 고백하듯이 말했다. 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아마 아내도 똑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이렇게 외로운 곳에서는 사람이 그립거든요. 이런 친척들이 없으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나로서는 아무리 그의 그런 표현을 흉내낸다 해도 마치 에드워드 4세 시대의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할아버지들이 그 방 한구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불러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말투에서는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부모에 대한 아들의 애정만 느껴졌다. 그는 모든 세대에 대해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정확하게 오늘날의 관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른바 과거의 관점은 분명히 아닌 낭만적인 관점도 아니었다. 매우 냉철하고 폭넓은 관점이었다. 그의 조상들은 실제와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그의 그런 관점 안에 우뚝 서 있었다. 제스퍼 마틴이 들에서 일하다가 언제든지 마음이 내키면 그 방에 들어와 그의 친척들과 마주 앉아 오순도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부드러운 햇살을 타고 들려오는 들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목소리처럼 그에게는 그의 친척들의 목소리가 들리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문득 그에게 그 책들을 팔 것이냐고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했다.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너무 외람된 질문 같았다. 그리고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골동품 연구가로서의 열정이 식어 있었다. 세월을 나타내는 저 자질구레한 물건들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런 것들이 커다란 실체들 앞에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게 느껴졌다. 사실 제스퍼 마틴의 조상들에 대해서는 골동품 연구가가 연구할 만한 것이 없었다.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제스퍼 마틴 자신의 내력이었다. 그에게 그의 조상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 4,500년 전에 죽었다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되지는 않는다. 그림에 유리를 씌운다고 다른 그림이 되지 않듯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책들을 사는 것은 무례할지 몰라도 빌리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 같았다. 의지가 좀 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저 마틴 씨, 나는 애써 열정과 흥분을 가라앉히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실은 이 근처에서 일주일쯤 묵을 생각인데요. 가섬에 있는 스완 여관에서요. 여기 있는 동안 이 책들을 볼 수 있게 좀 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건 제 명함이에요. 레이섬 씨. 그곳의 대지주에게 물어보시면 저에 대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본능적으로 그가 충동적으로 우러나오는 너그러운 마음을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 부인, 그렇게 어렵게 부탁하실 것 없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내 청을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선뜻 말했다. 이 낡은 종이 뭉치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그는 좀 놀라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른 덧붙였다. 저는 집안 내력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집안이 아니라도. 감히 말하지만 재미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세요. 그는 정중하게 허락했다. 하지만 나의 지성에 대해 좀 실망한 것 같았다. 어떤 걸 보고 싶으세요? 그는 제스퍼의 가계부와 월러비의 말 혈통 대장을 향해 손을 뻗으며 물었다. 존 할머니의 일기부터 보고 싶군요. 제 1권부터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빙그레 웃었다. 존 할머니에 대해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는 없으시겠지만요. 존 할머니는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 할 특징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존 할머니의 일기를 들고 나갔다. 두 부부는 자전거로 편지를 배달하는 소년에게 시켜 그것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했다. 그러자 베티는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갈색 포장지에 싸서 가져가라고 한사코 고집했다. 어머니 말에 따르면 지금은 어머니가 어릴 때보다 불안정하고 불행한 시절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땅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날이 어두워지면 1월에는 해가 빨리 진다. 안전한 장원 대문 안에 있어야 한다. 날이 어두워져서 수바늘이 잘 안 보이면 어머니는 커다란 열쇠 뭉치를 들고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길에 서서
다들 들어왔어요? 하고 소리치며 종을 흔든다. 아직도 들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윽고 대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어 잠그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다. 서리가 덮여 반짝거리는 들판 위로 달이 떠오르면 나는 매우 대담하고 조급해지곤 한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이 죄어드는 것 같기 때문이다. 영국과 바다와 그 너머의 여러 나라들이 밤새도록 파도처럼 우르르 밀려왔다가 우리 정원의 철대문에 부딪혀 밀려가고 또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하는 것 같다. 언젠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달려가서는 이렇게 소리친 적도 있다. 저 사람들 들어오게 해줘요. 빨리요. 우리 굶어 죽겠어요. 군인들이 쳐들어온 거냐? 아니면 내 아버지 목소리냐? 어머니는 그러면서 창가로 달려갔다. 나도 어머니와 함께 은빛 들판을 내다보았지만 밖은 조용하기만 했다. 나는 내가 들은 소리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나보고 가서 자라면서 세상과 나 사이에 튼튼한 대문이 있다는 걸 고맙게 여기라고 했다. 그러나 바람이 거세게 불고 달이 구름 뒤로 숨은 밤에는 나는 불가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오솔길을 어슬렁거리다가 이런 시각에는 숲속에 숨어서 자는 나쁜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우리 장원의 커다란 대문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젯밤이 바로 그런 밤이었다. 그들은 겨울만 되면 자주 우리 장원을 기웃거린다. 아버지는 런던에 가 있고 어린 남동생 제러미만 집에 있고 두 오빠는 군에 있으며 어머니 혼자 농장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부리면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관장하기 때문이다. 교회 종이 8번 울리면 우리는 촛불을 켤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존 샌디스 신부님 그리고 장원에서 우리와 함께 자는 하인 한두 명과 함께 벽난로가에 둘러앉는다. 어머니는 벽난로 옆에 커다란 의자에 앉아 뜨개질할 털실을 감는다. 그러다가 털실이 엉키면 쇠꼬챙이로 벽난로 안에 불붙은 장작을 후려친다. 불똥이 튀기면서 불꽃이 너울거린다. 그러면 어머니는 황갈색 불빛 속으로 고개를 숙이며 엉킨 실을 푼다. 불빛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40의 나이에도 여전히 기품이 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이마에 깊은 주름살이 생겼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고상하다. 어머니는 머리에 딱 맞는 리넨 모자를 쓰고 있다. 눈은 깊고 매서우며 볼은 싱싱한 겨울 사과처럼 발그레하다. 어머니 같은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언젠가 어머니의 권위를 물려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하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다스린다. 샌디스 신부님은 성직자이지만 어머니를 섬기고 있다. 불평을 하면서도 고분고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며 어머니가 조언을 구하면 뛸 듯 기뻐한다. 결국 어머니는 당신 자신의 뜻대로 하지만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내면 어머니는 나를 몹시 꾸짖는다.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이며 신부님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불가에 앉아 있는 하인들은 윌리엄과 앤이다. 이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가 함께 불을 쬐게 했다. 그런데 윌리엄은 너무 늙었다. 씨 뿌리고 김 매느라고 허리가 휘고 햇볕과 바람에 시달려서 불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기력도 없다. 하지만 기억력은 좋다. 가끔 젊을 때 보고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정말 재미있다. 애는 우리 어머니의 유모였으며 내 유모였다. 지금도 옷을 수선하며 집안일에 대해 어머니 다음으로 잘 안다. 그리고 집안의 의자나 탁자나 벽걸이 융단 등 모든 물건의 내력을 꿰뚫고 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어머니와 좋은 신부님과 함께 나에게 어울리는 배필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다.
내가 맡은 일은 큰 소리로 책을 읽는 것이다. 불빛만 있으면 어머니는 글을 쓸 줄 알고 옛날 사람답지 않게 철자법도 바르게 알고 있지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나뿐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런던에서 유리궁전이라는 서사시를 보내주었다. 존 리드 케이트가 헬렌과 트로이의 함락,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의 파리스 왕자가 절세 미녀인 그리스의 헬렌 왕비를 납치하여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트로이는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에 의해 함락되었다에 대해 쓴 시였다. 어젯밤 나는 헬렌의 미모와 그녀의 구원자들, 아름다운 도시 트로이에 대한 대목을 읽어주었다. 다들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그런 곳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땠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병사들의 고통을 슬퍼할 수도 있고 그 기품 있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다. 그녀는 어머니와 비슷했던 것 같다. 어머니는 발을 구르며 군대의 행진을 상상하고 있다. 눈이 반짝거리고 머리가 흔들거리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콘월, 영국 남서부의 주 어디쯤이었을 거야.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이 살았던 존 신부님이 말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기억력이 흐려져서 기억이 잘 안 나는군. 북유럽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앤이 끼어들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북유럽 출신이었다. 우리 주인님과 존 아가씨에게 이미 여러 번 한 이야기지만 계속 읽어봐라. 존, 불빛이 아직 있을 때. 어머니가 재촉했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가장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소등 시각을 알리는 종을 칠 때에도 어머니가 가장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런던에 있는 아버지 대신 장부를 정리해야 하는데도 이야기나 듣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꾸짖었다. 불이 꺼져서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게 되면 그들은 나라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모와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전보다 특별히 더 악해진 것 같지는 않다. 헬렌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노퍽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녀가 살던 시절에 우리와 거의 똑같다. 제인 모리슨이 결혼하기 전날 밤에 납치된 게 바로 작년이지 않은가. 그렇지만 헬렌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다. 어머니 말로는 어머니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도 약탈과 방화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제러미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덜덜 떨었다. 큰 문이 덜그럭거릴 때마다 어떤 떠돌이 노상 강도가 파성퇴로 우리 대문을 부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마침내 불이 사라지고 잠잘 때가 되어 더듬거리면서 계단을 오르고 긴 복도를 지나 창문이 잿빛으로 빛나고 있는 싸늘한 침실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 방 창문은 부서졌다. 지프로 막아놓았지만 가끔 세찬 바람이 들어와 벽걸이 융단을 뒤흔든다. 갑옷을 입은 기병들이 나를 덮치는 것 같다. 어젯밤 나는 우리 대문이 단단히 잠겨있게 해달라고 도둑들과 살인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새벽은 늘 반짝거리는 얼음 화살처럼 내 가슴을 파고든다. 춥고 우울할 때에도 나는 두꺼운 커튼을 젖히고 삶의 시작을 알리는 여명을 바라본다. 그리고 유리창에 뺨을 기댄 채 상상에 잠긴다. 지금 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영역을 부여하는 시간의 육중한 벽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새로운 삶의 영역이 세상 전체로 퍼지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순간을 음미하게 해 주소서. 가장 새로운 삶의 영역을 음미하게 해 주소서. 나는 창가에 서서 수많은 조상들이 묻혀있는 교회 묘지를 내려다보며 영원의 바다를 떠도는
그 불쌍한 사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내 눈에는 출렁거리는 잿빛 바다를 영원히 떠도는 그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부여받은 우리는 현재를 활용하고 즐겨야 한다. 이것은 내 아침 기도의 일부이기도 하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왔다. 그래서 나는 바느질로 오전을 보내야 했다. 어머니는 다음 주에 런던에 가는 존 애슈편에 보내려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런던 여행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늘 꿈꾸지만 죽을 때까지 가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대도시, 새벽에 출발해야 한다. 며칠 걸리는 먼 길이기 때문이다. 존은 목적지가 같은 다른 남자 셋과 함께 여행한다. 나는 그들이 함께 떠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그때마다 함께 가고 싶었다. 그들은 아직 하늘에 별이 떠 있을 때 안마당에 모인다. 동네 사람들이 망토나 이상한 옷을 껴입고 배웅 나온다. 우리 어머니는 먼 길을 떠나는 그들을 위해 독한 에일 맥주를 가지고 나와 직접 나누어 준다. 말에 짐이 잔뜩 실려 있지만 달려야 할 때 달릴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그들은 모피를 댄 두꺼운 옷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 겨울은 춥고 해가 짧기 때문이다. 산 울타리 밑에서 자게 될지도 모르고 이른 새벽에 보기 힘든 활기찬 광경이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말들이 빨리 출발하고 싶어서 재갈을 잘근잘근 씹어대며 안달한다. 사람들은 무사히 잘 다녀오라면서 런던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할 말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이윽고 4시가 되면 여행자들은 말머리를 돌리고 우리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한 다음 힘차게 출발한다. 많은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뒤를 따라간다. 그렇게 이른 새벽에 떠나는 남자들 가운데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하루 종일 눈 쌓인 길을 달리는 모습을 상상한다. 성모 마리아를 모신 성당에 들러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길은 하나밖에 없다. 사람이 살지 않고 도둑질이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만 출몰하는 광활한 땅을 가로지르는 길이다. 이런 자들은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 이들처럼 사람을 해치는 야수들과 함께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여행인가. 하지만 나도 언젠가 한 번은 그곳을 여행하고 싶다. 바다의 배처럼 그 드넓은 땅을 건너고 싶다. 그들은 한낮에 주막에 도착한다. 런던으로 가는 길에는 길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주막이 곳곳에 있다. 주막 주인은 길손들에게 길 사정이 어떤지 알려주는 한편 여행 중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물어본다. 같은 길을 여행하는 다른 길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낮에는 숨어서 자던 그 흉악한 무리가 날이 저물면서 기어 나오기 전에 부지런히 가야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다. 존에게서 여러 번 들었다. 해가 지고 사방이 적막해지면 각자 총을 빼들고 말들도 귀를 쫑긋 세운다고. 고갯마루에서는 길 옆 전나무 그늘 속에 움직이는 것이 없는지 언덕 아래쪽을 유심히 살펴본다. 그런 다음 늘 명랑한 로빈 밀러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그들은 그의 용기를 얻어 용감하게 언덕 밑으로 내려간다. 여인의 깊은 한숨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그들의 가슴 속에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도록 짐짓 큰 소리로 떠들면서 그러다가 일행 중 누가 말을 탄 채 일어서서 멀리 수평선 언저리에서 반짝거리는 숙소의 불빛을 발견한다. 성모 마리아님이 이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우리가 집에서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쯤 그들은
무사히 숙소에 도착한다. 오늘 아침 책을 읽고 있는데 어머니가 당신의 방에서 보자고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영지, 문서 같은 문서들을 펴들고 앉아있곤 하는 그 작은 방에 있었다.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할 일이 있을 때 어머니는 그 방에서 일을 본다. 어머니가 왜 나를 불렀는지 알 것 같았으므로 나는 큰 절을 했다. 어머니는 글씨가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종이를 펴들고 있다가 나보고 읽어보라고 했다. 그러더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려 하자 갑자기 소리치듯 말했다. 아니다, 내가 직접 말하마 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이제 내가 결혼할 때가 됐다. 사실 이건 우리 집안의 유일한 문제거리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다.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 때문에 오랫동안 미루어져 왔지. 너는 어떠냐?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어머니는 미소를 띠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어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어머니는 내 말에 내심 기쁜 것 같았지만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고 결혼한다고 해도 멀리 떨어져 살게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는 들고 있는 그 종이를 툭툭 쳤다. 이를테면 커플링스를 내가 다스리게 될지도 모르고 그곳은 우리 영지와 접해 있으니까 넌 우리 이웃이 되는 셈이다. 커플링스의 영주는 아미아스 비고드 경이란다. 구식 이름이지? 내가 보기에는 딸을 가진 어머니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좋은 혼처인 것 같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종이를 든 채 말했다. 나는 아미아스 경을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놀이치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가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에 왔을 때였는데 내가 그에게 한 말이라고는 절을 하면서 쉐리주를 마시라고 권한 것뿐이었다. 그러니 내가 어머니의 그런 말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는 것은 그가 반듯하게 잘 생겼다는 것,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아버지처럼 심하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그의 영지가 우리 영지와 접해 있기 때문에 두 집안이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 얘야, 결혼은 큰 영예인 동시에 큰 짐이란다. 아미아스 경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너는 그 집 안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가문의 가장이 된다. 내 그 시인은 사랑은 열정이요 불꽃이요 광기라고 하지만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그는 이야기꾼일 뿐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현실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 없단다. 적어도 흔하지는 않아. 어머니는 말할 때 너무 깊이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다. 하지만 이건 빗나간 이야기고 이걸 좀 봐라. 어머니는 그 종이를 펼쳐 보였다. 아미아스 경이 내 아버지께 보낸 편지다. 내게 정식으로 청혼하는 거야. 다른 혼약이 있는지 결혼 지참금은 어떻게 준비할 건지 묻고 있구나. 그 자신은 뭘 줄 생각인지 밝히면서 이 편지를 줄 테니까 내가 직접 읽어보렴. 이 교환이 적절한지 생각해 봐라. 나는 내 몫으로 가지고 있는 땅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외동딸로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지참금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내가 사랑하는 이 땅에서 어머니와 가까이 살기 위해서는 내 몫으로 가지고 있는 땅과 재산보다 적게 가져가야 했다. 그러나 그 계약이 워낙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두루마리를 건네줄 때 내 나이가 몇 살 더 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내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그리고 지난 2, 3년 동안 계약이 성사될 뻔 하다가 무산된 적도 몇 번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도 결코 젊지 않으므로 계약을 성사시켜야 했다. 나는 어머니가 말하는 결혼의 영예와 부담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다.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지 여자의 삶에서 결혼만큼 중요한 변화는 없다.
아버지 집에서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지내다가 결혼을 하면 갑자기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을 받는 실체로 변하는 것이다. 물론 결혼을 잘해야 그렇다. 그래서 처녀들은 설렘과 초조함 속에 이 변화를 기다린다. 우리 어머니처럼 영원히 고귀하고 권위 있는 여자로 사느냐, 아니면 힘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로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마찬가지다. 내가 결혼을 잘하면 고귀한 이름과 광활한 영지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수많은 아이들이 나를 마님이라고 부르고 나는 아들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남편이 없을 때에는 그 대신 사람들을 부리고 가축과 농지를 관리하고 적들을 경계해야 한다. 방마다 고운 린넨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찬장마다 여러 가지 향신료와 조림을 쟁여 놓아야 한다. 낡은 옷들을 부지런히 수선해 놓아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내 딸이 편히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사흘 동안 영지의 주민들이 찾아와 내 시신 앞에서 나를 기리며 기도를 올릴 것이다. 내 자식들의 뜻에 따라 신부가 내 영혼을 위해 미사를 올리고 교회 촛불이 켜질 것이다. 영원히. 나는 그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식사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 존 신부님의 비위를 거스르면 맛있는 푸딩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나고 결혼한 내 모습을 더 상상해 보려는데 동생 제러미가 아버지의 집 사장인 앤터니와 함께 산책하러 가자고 했다. 앤터니는 우둔하지만 나는 그가 좋다. 충직한 하인이고 토지와 양에 대해 노퍽의 누구 못지않게 잘 알기 때문이다. 지난 대천사 미가엘 축일의 어머니에게 불손한 말을 한 랜슬럿을 따끔하게 혼낸 것도 그였다. 그는 늘 우리 영지를 돌아본다. 우리 영지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랑한다. 이 땅덩어리와 결혼했다고나 할까? 그는 남자들이 아내에게서 발견하는 1000가지 미덕과 재능을 이 땅에서 발견한다. 우리도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그를 따라 다니다 보니 이 땅을 사랑하게 되었다. 노퍽과 노퍽의 롱 윈턴 교구는 나에게 우리 할머니와 같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자유롭고 친근한 할머니. 결혼도 하지 않고 늙지도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의 온갖 혼란 속에서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어린 시절의 순수를 잃지 않게 해주는 숲과 강을 벗하며 자유롭고 순수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혼이건 다른 무슨 큰 기쁨이건 내가 아직 간직하고 있는 순수한 시각을 흐릴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생각에 나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안 돼요. 남편이나 연인 때문에 어머니 곁을 떠나지는 않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제러미와 개들과 함께 토끼를 쫓아 들판을 달리기 시작했다. 춥지만 화창한 오후였다. 해가 불 덩어리가 아니라 얼음 덩어리 같았다. 그리고 햇살은 하늘에서 땅으로 드리워진 길다란 고드름이었다. 눈부신 고드름이 뺨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면서 늪 위로 흩어졌다. 잽싼 토끼 몇 마리 말고는 들판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숙한 여인처럼 다소곳한 들판은 외로움을 즐기는 것 같다. 우리는 추위를 쫓기 위해 계속 달리며 제잘거렸다. 뜨거운 피가 힘차게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앤터니는 추울 때에는 씩씩하게 걷는 것이 제일이라는 듯이 계속 토끼를 쫓아 성큼성큼 걸었다. 구멍이 뚫린 산 울타리가 나왔다. 토끼를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함정 같았다. 앤터니는 장갑을 벗고 무릎으로 기었다. 한여름인 것처럼. 우리는 낯선 산에도 만났다. 세기바란 허름한 녹색 옷을 입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 같은 표정으로 길을 따라 꾸부정하게 걷고 있었다.
앤터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먹을 것을 찾아 금지 구역을 어슬렁거리는 수용소 사람이라고 했다. 강도질을 했거나 살인을 저질렀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빚을 지고 도망 다니는 걸 수도 있고, 제레미는 그 사내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제러미는 남자니까 있는 힘을 다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앤터니는 어느 오두막집에 볼 일이 있었다. 우리는 추위를 피해 그를 따라 그 집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집 안의 열기와 냄새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집주인은 피터 서머스, 그의 아내는 비어트리스라고 했다. 아이들도 있었다. 그곳은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토끼굴 같았다. 지붕은 덤불과 지프로 만들어져 있었고 바닥은 단단한 맨 땅이었다. 한 구석에서 장작이 타고 있었다. 연기가 눈을 찔렀다. 썩은 통나무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가 우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니라 불신과 증오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기를 더 꼭 껴안았다. 앤터니는 날카로운 발톱과 사악한 눈을 가진 짐승에게 말을 걸듯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 옆에 버티고 선 모습이 그 커다란 장화발로 그녀를 짓밟아 버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입을 열지도 않았다. 벙어리일까?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울부짖을 줄 밖에 모르는 게 아닐까? 우리는 집 밖에서 늪에 갔다가 돌아오는 피터를 만났다. 그는 우리를 보고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그 역시 그의 아내처럼 사람다운 면모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내가 걸치고 있는 화려한 색깔의 망토를 부드러운 듯이 빤히 쳐다보더니 움막으로 들어가 버렸다. 말은 고사리 더미 위에 드러누워 아침까지 쿨쿨 자려는 거겠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철저히 짓밟아야 해요. 채찍을 휘두르며 이들에게 적합한 유일한 일을 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날카로운 이빨로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버릴 테니까요. 마치 그런 불쌍한 사람을 실제로 때려 눕히는 것처럼 앤터니는 입을 꼭 다물고 주먹을 휘두르며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추한 모습을 본 뒤로는 산책이 즐겁지 않았다. 나의 아름다운 땅에 그런 흉악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 가시금 작화 덤불 속에서 그런 눈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커다란 굴뚝 속에 차곡차곡 쌓인 통나무가 깨끗하게 타고 있고 커다란 떡갈나무가 반짝거리는 우리 장원으로 돌아왔을 때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새하얀 리넨 모자를 쓴 어머니가 사뿐사뿐 계단을 내려왔다. 문득 어머니의 주름살과 엄한 목소리는 내가 오늘 본 것을 가까이에서 늘 보면서 생겼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5월, 우리에게 찾아온 이 봄은 푸른 생명의 탄생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다. 영국을 빙빙 도는 생명의 흐름이 또다시 얼음을 녹임에 따라 이 작은 섬에 사는 우리는 물기슭을 때리는 파도를 느끼기 때문이다. 지난 한두 주일 동안 길에서 낯선 나그네들을 보았다. 순례자들이거나 행상인들이거나 아니면 런던이나 북쪽으로 가는 여행자들일 것이다. 봄이 되면 몸은 나른해지지만 마음은 의지와 희망으로 가득 찬다. 날이 길어지면서 서쪽 하늘에서 더 눈부신 새로운 빛이 솟아나와 대지를 뒤덮는 것 같다. 산책을 하거나 술을 놓을 때 이 눈부신 빛이 눈꺼풀을 쿡쿡 찌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꿈틀거리고 들썩거리는 5월 어느 날 아침, 우리는 마치 대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손을 흔들며 총총히 길을 걸어가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등에 커다란 바랑을 메고 한 손에 두꺼운 양피지 책을 들고 있었는데 가끔 그 책을 힐끔힐끔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계속
뭐라고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걸음에 박자를 맞추듯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했다. 누구를 위협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투덜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제러미와 나는 산 울타리에 바싹 붙어 섰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발견하고 모자를 벗으며 절을 했다. 나도 예의를 갖추어 절을 했다. 부인, 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쩌렁쩌렁했다. 실례지만 이 길이 롱윈턴으로 가는 길 맞습니까? 1km만 가면 돼요. 내가 대답하자 제러미가 지팡이로 길을 가리켜 보였다. 그러자 그는 책을 덮고 더 공손하게 다시 물었다. 그럼 제 책들을 가장 쉽게 팔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책들을 팔려고 콘윌에서 여기까지 노래를 부르며 걸어왔습니다. 아직 한 권도 못 팔았습니다. 시절이 노래를 반기지 않는 것 같군요. 그는 체격도 건장하고 혈색도 좋았지만 행색이 머슴처럼 초라했다. 부츠가 누덕누덕 기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걷는 것이 고역이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쾌활하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다. 즐겁게 노래하면서 일상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동생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저희 집이 바로 장원이에요. 기꺼이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선생님의 책들을 보고 싶군요. 그러자 그는 눈빛이 싹 달라지면서 추궁하듯이 물었다. 글을 읽을 줄 아십니까? 존 누님은 항상 책을 끼고 살아요. 제러미가 나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여행 이야기 좀 해주세요. 런던에는 가보셨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리처드라고 합니다. 그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성도 있는데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코널에 있는 그위티안에서 왔고요. 코널 지방 노래를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책을 든 손을 휘저어 보였다. 예를 들자면 이 책에는 원탁의 기사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앤터니 수도원장님이 직접 쓰셨고 캄브리아의 수도사들이 그림을 그렸죠. 저는 이 책을 제 처자식보다 더 소중히 여긴답니다. 처자식이 없거든요. 이 책은 저에게 음식입니다.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식사와 잠자리를 얻으니까요. 이 책은 저에게 말이고 지팡이입니다. 머나먼 길을 무사히 여행하게 해주었으니까요.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길동무입니다. 늘 새로운 노래를 들려주니까요. 그리고 제가 잠을 자고 싶을 때에는 조용해진답니다. 이런 책은 세상에 아직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지 않았다. 우리가 이해하건 말건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말이 매우 소중한 것 같았다. 농담이건 진담이건 이윽고 우리는 장원 안뜰에 도착했다. 그는 몸을 똑바로 펴고 손수건으로 부츠에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좀 더 단정하게 보이려고 부지런히 손을 놀려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노래 부를 준비를 하는 것처럼 목청도 가다듬었다. 나는 어머니를 부르러 달려갔다. 어머니는 천천히 걸어 나와 위층 창문으로 그를 살펴보았다. 바랑에 책이 가득 들어있어요. 어머니,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이야기도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헬렌이 남편을 만나 어떻게 되었는지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제발 저 사람 이야기 좀 들어봐요.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는 나를 보며 빙그레 웃더니 존 신부님을 불러오게 했다. 화창한 봄날 아침인데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었다. 우리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리처드라는 그 사람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제러미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한 녀석을 때려 눕히고 또 한 녀석에게 덤벼봐 이 악당아 하고 소리쳤더니 이 녀석들이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더군요. 이 대목에서 그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얼른 모자를 벗었다. 우리 딸에게 듣자 하니 다른 지방에서 오셨다고요? 노래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시골 사람이라서 다른 지방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어디 한번 들어보죠. 선생님이 사시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면 함께 식사하면서 나라 소식도 들려주시고요. 어머니는 떡갈나무 밑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좋은 신부님이 헐레벌떡 달려와 어머니 옆에 섰다. 어머니는 제레미에게 대문을 열게 하고 누구든지 듣고 싶은 사람은 와서 듣게 했다. 사람들이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주춤주춤 들어오자 리처드는 다시 한번 모자를 벗으며 절을 했다. 이윽고 그는 봉긋 솟은 풀밭 위에 올라서서 낭랑한 목소리로 트리스트럼과 이졸데, 아서왕의 전설에서 이졸데 왕비는 원탁의 기사의 하나인 트리스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까불거리지 않고 엄숙해졌다. 그리고 마치 가까이 보이는 어떤 광경에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찾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야기가 진전되면서 그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다. 주먹을 불끈 쥐고 발을 들어 올리고 두 팔을 벌렸다. 두 연인이 헤어지는 장면에서는 마치 이졸데가 사라져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두 팔을 벌리며 점점 더 먼 곳을 바라보았다. 브루타뉴에서는 부상을 입고 왕비가 바다를 건너오는 소리를 듣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장원 앞마당에 기사들과 귀부인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았다. 손을 맞잡고 우리 사이를 돌아다니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우리가 안 보이는 걸까? 백양과 너도 밤나무에서 은빛 보석을 주렁주렁 매단 잿빛 그림자들이 내려와 공중에서 하늘하늘 춤을 추었다. 조용한 아침이 갑자기 속삭임과 한숨과 연인들의 한탄으로 가득 찼다. 그때 목소리가 뚝 끊어졌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사라져갔다. 그들이 사는 서쪽 하늘로 서서히 물러가는 것이었다. 눈을 뜨자 리처드와 잿빛 담밖에 보이지 않았다. 대문 옆에 서 있는 사람들도 깊은 바다 속에서 헤엄쳐 나온 것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다. 가엾기도 하지. 어머니가 말했다. 리처드는 손에서 뭘 놓친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다가 우리를 쳐다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손을 붙잡아주면서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정신을 차리고 미소를 지었다.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러더니 그는 대문 옆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명랑한 목소리로 갈색머리 처녀와 그녀의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재미있어 했다. 이윽고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니는 리처드를 식사에 초대하여 오른쪽 옆자리에 앉혔다. 그는 열매를 따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산 사람처럼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바랑을 풀고 온갖 것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버클, 브로치, 구슬 목걸이 등등. 한데 묶은 양피지 다왈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들고 다니는 책처럼 큰 것은 없었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그는 그 소중한 책을 건네주며 그림들을 보라고 했다. 정말 아름다운 책이었다. 파란 하늘을 에워싸고 있는 황금빛 대문자들. 페이지 한가운데 그려져 있는 왕자들과 왕녀들의 행렬. 가파른 언덕 위에 교회가 서 있는 마을. 그리고 그 밑에 푸른 바다. 공중에서 하늘하늘 춤추던 그 환영들이 책 속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았다. 이런 걸 본 적 있어요? 내가 그에게 물었다. 보는 사람 눈에는 보이죠. 그는 알쏭달쏭한 대답을 했다. 그러더니 그 책을 회수하여 표지를 잘 닫고 품속에 넣었다. 그 책은 남달리 믿음이 깊은 신부의 미사 경본처럼 겉이 누렇게 바래고 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름다운 노래에 따라 춤추는 고귀한 기사들과 귀부인들이 들어 있었다. 그가 품에 품고 있는 것은 동화의 나라였다. 우리는 그에게 하룻밤 묵으면서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청했지만 그는 담쟁이 덩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올빼미처럼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갈 길을 가야 합니다 하고 말할 뿐이었다. 그는 동이 트자마자 떠났다. 우리는 이상한 새가 우리 장원 지붕에 잠시 앉아 있다가 훌쩍 날아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여름, 한 해가 그 절정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런 느낌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하루 만에 끝나기도 한다. 사색에 잠겨 있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왕좌에서 내려오는 군주처럼 천천히 내려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체는 환상 같아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지금 나는 세상의 뒤안, 그 고요한 영역 한가운데 둥둥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나라의 평화와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작은 한 구석의 행복. 아버지와 오빠들이 집에 있기 때문이다. 이 완벽한 만족의 고리를 형성한다. 둥근 지붕 같은 하늘과 우리 지붕이 틈 하나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월싱검에 있는 성모 마리아 성당에 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라고 하겠다. 특히 나는 올해 감사할 것도 많고 더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미아스 경과의 결혼 날짜가 12월 20일로 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준비하느라고 바쁘다. 그래서 나는 어제 새벽에 성당으로 떠났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모 마리아를 찾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걸어서 갔다. 기도를 올리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출 때 먼 길을 걷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먹이를 배불리 먹은 말처럼 날아갈 듯 산뜻한 기분으로 출발하라. 힘차게 땅을 박차고 내달리는 말처럼 이슬 맺힌 풀밭을 질주하며 수천의 야생화를 짓밟는 야생마처럼 마음이 사방으로 훨훨 날아다닐 것이다. 날이 점점 뜨거워진다.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그만 길을 따라 걸어가야겠다. 그래도 발걸음은 나는 듯 가볍다. 뜨거운 한낮이 될 때까지는 거뜬히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다. 걸음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벼워진다. 머리가 맑아진다. 월싱검까지 걸어가는데 걸린 그 3시간 동안 나는 집안에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할 생각을 다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뛰놀던 내 정신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점차 진중해졌다. 여전히 즐겁기는 했지만 나이, 가난, 병, 죽음 따위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도 언젠가 그런 것들에 직면하게 되겠지. 또한 나는 영원히 내 삶을 따라다니는 기쁨들과 슬픔들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작은 일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되겠지. 우울했다. 하지만 나도 그런 느낌이 들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리처드의 그 책 속에 상상의 세계에 들어갔듯이 그런 느낌 속에 들어가 그런 느낌을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느낌은 단단한 수정구슬처럼 보였다. 하늘의 둥근 지붕 아래 개미처럼 작은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고 있는 지구와 대기의 둥그런 구를 에워싸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월싱검은 언덕 위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다. 하지만 신록으로 뒤덮인 들판을 건너 가노라면 이 조그만 마을이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낮의 눈부신 햇살에 소택지의 푸른 초목이 싱그럽게 반짝거린다. 색칠한 책처럼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동화의 나라를 지나가는 것 같다. 이윽고 언덕이 가까워지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뼈처럼 하얗게 반짝거리는 성당이 보인다. 마침내 나는 언덕 위에 도착하여 다른 순례자들과 합류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겸허한 마음으로 왔다는 뜻에서 두 손을 모으고 시편 제51편을 부르며 마지막 계단을 올랐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불구자, 장님,
누더기를 걸친 사람, 말을 탄 사람, 나는 그들의 다양한 생김새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육신이 우리를 갈라 놓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저마다 이상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때 문득 희끄무레한 성모 마리아 상이 눈에 띄면서 모든 정신이 십자가에 집중되었다. 거룩한 성모 마리아. 나는 홀린 듯 성모 마리아 상에 다가갔다. 성모 마리아 상은 햇볕과 비바람에 하얗게 씻겨 있었지만 성모 마리아를 열렬히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을 만큼 크고 순결한 상을 심어주었다. 한순간 나는 성모 마리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맡기며 거칠거칠한 성모 마리아의 옷에 입을 맞추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나 자신을 내맡긴 적이 없었던 내가 이마가 뜨거워지면서 김이 모락모락 났다. 그리고 그 황홀경이 끝나자 온 세상이 깃발처럼 펄럭거리며 날아가 버렸다. 가을이 온다. 결혼식이 멀지 않았다. 아미아스 경은 좋은 사람이다. 나에게 매우 친절하며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애쓴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 노래할 시인은 없다. 그리고 고백하건대 왕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그들의 운명이 내 운명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슬펐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방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노폭에 살지 않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진실이라고 한다. 어머니는 내가 결혼해서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집과 토지를 관리하는 일을 돕게 했다. 결혼하면 남자들이나 행복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다. 남편이 집에 없으면 자주 그럴 것이다. 양, 숲, 농작물, 주민들 등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해야 한다. 그것뿐인가? 여태껏 그랬듯이 시절이 어지러울 때에는 남편 대신 군대를 이끌고 적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여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집안일도 있을 것이다. 어머니 말대로 왕제들과 왕녀들 이야기는 읽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주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다. 혼란에 빠진 세상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작은 땅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을 어떻게 가꾸고 지켜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언젠가는 세상의 혼란이 가라앉고 이 땅이 새로운 세계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꿈꾸는 영국의 미래이다. 당신의 영토를 안전하고 확고한 땅으로 만드는 것은 어머니의 평생의 꿈이다. 어머니 말을 듣다 보면 영국 전체가 그렇게 확고하게 안정되는 모습을 살아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어머니와 어머니 같은 다른 여자들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 말을 존중하지만 어머니의 그런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다. 어머니의 소망은 대지를 뒤덮은 안개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비현실적인 소망은 영지를 가로지르는 넓은 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을 타고 유유히 지나다니고 순례자들이 마음 놓고 비무장 상태로 즐겁게 걸어다니고 마차들이 해변을 오가며 부지런히 짐을 실어 나르는 안전한 도로. 그뿐만이 아니다. 외호도 없고 막루도 없는 커다란 집들도 꿈꾼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손님들과 하인들이 주인과 함께 앉아 식사할 수 있는 집. 들에는 곡식이 풍부하고 초원에는 가축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도 튼튼한 돌집에서 사는 곳. 어머니는 이런 곳을 꿈꾸고 있다. 하긴 그렇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그런 세상을 바랄 것이다. 하지만 막상 머릿속에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 왠지 그다지 즐겁지가 않다. 그런 세상에서는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갈망도 하고 은근히 기대도 하는 그게 도대체 뭘까?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땅에 대해 색다른 시각을 갖게 된 것처럼 걸어가다가 문득 멈춰 설 때가 많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일이 잦아진다. 분명히 뭔가를 암시하고 있지만 그게 뭔지 알기도 전에 사라져버린다. 잘 아는 얼굴에 떠오른 색다른 미소처럼 두렵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하다. 마지막 일기. 어제 책상에 앉아 이 일기를 쓰고 있을 때 아버지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나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글을 읽고 쓰는 법을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하지만 아버지가 뭘 쓰고 있냐고 물을 때 나는 당황하여 일기라고 더듬거리며 손으로 가렸다. 그래, 우리 아버지도 일기를 쓰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불쌍한 아버지는 이름도 못 쓰셨지. 교회 묘지에는 존과 피어스와 스티븐이 묻혀 있지만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었는지 나쁜 사람들이었는지 기록한 비문이 하나도 없단다. 나는 그제야 얼굴에 홍조가 가셨다. 나중에 내 손자도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할 테지. 그러니까 나는 내 비문을 직접 써야겠다. 나는 자일스 마틴이다. 체격은 보통이고 피부는 가무잡잡하고 눈은 갈색이고 콧수염을 길렀다. 글을 읽고 쓸 줄 알지만 잘 하지는 못한다. 우리 영지에서 가장 훌륭한 적토마를 타고 런던을 오간다 하고 말이다. 그리고 더 쓸 말이 없을까? 내 후손들이 이런 데 관심이나 있을까? 그리고 누가 내 후손들이 될까? 그러면서 아버지는 껄껄 웃었다. 처음에는 진지하게 시작했다가 말을 끝낼 때에는 웃는 것이 아버지의 버릇이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으신데 그들이 왜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나와 똑같았다. 다들 여기서 살았고 내가 경작하고 있는 바로 이 땅을 경작했지. 시골 여자와 결혼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양반들이 저 문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을 테고. 하지만 미래에는 아버지는 두 손을 벌려 보였다. 누가 알겠니, 존? 우리 집안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살 거예요. 아버지는 내 말에 은근히 기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처럼 자신의 땅과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더 훌륭한 집안이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가세가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리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긴 했지만 그럼 내가 일기를 계속 써야겠구나, 존. 너 대신 내가 써야 할지도 모르지만 멀리 가지는 않아도 너는 곧 우리 곁을 떠나니까 말이다. 그리고 참 이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만 내가 없을 때를 위해 너의 징표를 하나 가지고 있고 싶구나. 그래야 우리 후손들도 적어도 우리 중 한 사람을 존경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감탄한 표정으로 나의 반듯한 글씨를 바라보았다. 이제 나랑 같이 교회에 가자꾸나. 아버지 무덤에 비문을 새겨야겠다. 아버지와 함께 교회로 가면서 나는 아버지가 한 말과 책상 위에 놓여있는 그 많은 종이를 생각했다. 노폭에는 일기를 쓸 수 있는 여자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첫 일기를 쓴 뒤로 겨울이 왔었다. 그런 자부심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일기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내 삶은 너무 평범해서 딱히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거니와 뭔가를 기록하는 일은 금방 지루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겨울 아침에 살을 애는 듯한 대기 속을 걸어가면서 다시 일기를 쓰게 된다면 노퍽과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기사들과 귀부인들과 이상한 나라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쓰리라고 생각했다. 서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로 뭉게뭉게 몰려가는 구름조차 군인들처럼 보인다. 그런 구름을 바라보며 나는 투구와 검,
잘생긴 얼굴들과 높다란 머리 장식물들을 상상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불가에 둘러앉아 듣는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자신이 본 이상한 광경들과 젊을 때 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겨울밤에도 집안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늙은 여인으로 살다가 죽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 나는 늘 그런 이야기가 구름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었다. 그게 아니면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런 이야기가 더 흥미롭겠는가? 책도 그런 이야기와 견줄 수 없다. 엘스베스 아스케 준 남작 부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 너무 늙어서 뜨개질이나 바느질도 못하고 몸이 뻣뻣해져서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불가에 앉아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누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눈을 반짝거리며 전쟁과 왕들과 귀족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럴 때마다 공기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노래도 부를 줄 알았다. 노래를 부를 때에도 의자에 앉아서 불렀다.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녀의 노래를 들으러 왔다.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몰랐지만 그녀는 그렇게 이야기를 잘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교회에 도착했다. 누리치의 유명한 석공 렐프가 얼마 전에 할아버지 묘비를 만들었는데 거의 완성되어 있었다. 어두컴컴한 교회 안에는 촛불들이 활활 타고 있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올렸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좋은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이름을 읽으면서 우리 조상들과 친척들의 모습을 내려다 보았다. 어릴 때에는 새하얀 해골이 무서웠었다. 내 이름이 있으면 더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늘 두 손을 포개고 있다는 걸 안다. 불쌍하다.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고 싶다. 뭔가 비밀스러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 산 사람에게 하듯이 입을 맞추거나 어루만지는 것 말이다.